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도형입니다. 저는 베라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퀀트 디벨로퍼라 그래가지고 금융 관련된 그런 개발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수학 공부인데요. 뭐 여기에서 강의에서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니어 분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약간의 어드바이스 정도?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하려면은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들 다 인식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도대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고 깊이도 무한하게 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가지고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 그걸 갖다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느냐예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뭐냐라는 것부터 일단은 좀 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힌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서는 제가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어떤 거를 하는 건가라는 것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란 게 뭐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란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제각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그냥 통계학 아니야? 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AI의 다른 말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텐서플로우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게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야? 라고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사이언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데이터 사이언스란 게 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정확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위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에 데이비드 도노호라고 하는 유명한 통계학자 분이 저널에다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사에 대해서 실은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 정의가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정의가 아닌가 싶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것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한 학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란 게 뭘까요?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것들은 모두 합쳐가지고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어디에서 얻죠? 글로부터 지식을 얻고, 눈으로 보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로부터도 얻고, 음성으로 귀로 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지식을 얻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소스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과 컴퓨팅이라는 걸 거치려면은 중간에 뭘로 변해야 되냐면은 얘네들은 모두 결국은 숫자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숫자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숫자를 갖다가 뭔가 내가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를 매니퓰레이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숫자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 수학 분야, 여러 가지 수학 분야에서
어떤 수학 분야냐? 바로 선형대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숫자를 다루는 그런 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선형대수에 관련된 기초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 부분에서 빠지게 됐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많은 논란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 선형대수라는 거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영어 수학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영어 수학을 갖다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셨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외우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는 거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수학, 산수는 어떻게 공부하셨죠? 수학이나 산수는 우리가 숫자 1, 2, 3, 4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셨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첫 단계,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계, 수학을 공부할 때 숫자랑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단계가 바로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형대수라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토록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다루는 내용은 뭐냐?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국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초중고에서 숫자를 다룰 때는 숫자를 그냥 하나로 다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다뤄야 되죠. 그래서 숫자를 다룰 때 숫자를 하나씩 다루지를 않고 그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다루게 됩니다. 그 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벡터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세트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상품을 팔 때도 상품을 하나를 갖다가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박스에 넣어가지고 세트를 팔잖아요. 근데 그 세트도 이제 많이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또 커다란 팔레트 박스 같은 데 또 넣어야 되죠. 그런 걸 갖다가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박스도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트레일러 같은 데다가 또 차곡차곡 실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는가 라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는 학문이 바로 선형대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갖다 다룰 때는 선형대수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다루게 되면은, 산수를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되면은,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사칙 연산을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사칙 연산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선형대수에서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더하는 거에 대한 매트릭스 더하기 그런 것들이 있고, 숫자를 곱하는 거에 대한 매트릭스 곱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숫자 나누기에 해당한 매트릭스의 역행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했던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거랑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을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마치 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새롭게 산수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를 느끼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마인드를 갖다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서 잊어버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스킬을 익히는 공부를 합니다. 일종의 훈련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서는 중고등학교로 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부의 방향이 약간 달라집니다. 뭘 하게 되냐? 많은 지식을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할 때 필요한 수학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스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천천히 풀어가지고서는 시간이 뭐 주어져 있어가지고 시간 뭐 얼마든지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종류의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알파벳이나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어 회화를 해야 돼요. 영어 회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뭐였지? 책을 찾아보고서는 이 글자가 C라는 글자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영어 회화가 되겠어요? 바로바로 필요할 때 바로 필요한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단어를 갖다 생각을 하고 캐치를 하고 바로바로 그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스킬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단연간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수학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를 마치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했던 지식을 익히는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팔짱을 끼고서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학 공부는 절대로 이렇게 팔짱 끼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뭐 비슷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수영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아니면 운전 연습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수영을 익히러 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수영 강사분이 수영을 할 때는 요런 자세로 요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저렇게 하면 수영이 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게 수영을 익힌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절대로 수영을 익힐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영을 익힐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몸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프랙티스입니다. 항상 연필을 손에 잡고 연습장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쓰면서 익히면서 그거를 갖다가 인바디, 체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닌 몸이 방법을 익히도록 수학 공부를 꼭 하시기를 갖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팔짱 끼고서는 수학 공부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가지고서는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배운다, 학습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배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배운다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갖다가 내가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또 뭘까요? 지식이란 거는 참인 명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배운다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우리한테 쓸모 있는 참인 명제를 도출을 하는 과정을 러닝, 배운다,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참인 명제 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익숙하죠. 이런 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수학에서 논리학이라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 이제 논리학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논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뭐 참이다, 거짓이다, 명제라느니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논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논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논리학은 그냥 옛날에 배웠던 고전 논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조금 새로운 논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흔히 보게 되는 샘플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식당의 매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가지고 바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왔던 식당의 매출을 갖다가 평균을 낸 게 되겠습니다.
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값을 갖다가 바 차트로 표시를 했고요. 이 바 차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그려져 있죠. 이 막대기가 뜻하는 건 뭐냐면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요 정도의 왔다 갔다, 사실은 이제 요거보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편차가 있는데 평균값은 이 정도다 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요일 날 가장 매출이 많다 라고 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지식은 완벽한 참인 지식인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요 차트를 갖다 그렸던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점으로 나타낸 이제 요걸 갖다가 스트립 플롯이라고 부르는데 점으로 나타낸 점 하나하나가 실제 매출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요 녹색을 갖다가 모두 평균을 하게 되면은 녹색의 평균 값인 아까 바 차트의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을 모두 평균을 하게 되면은 아까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도출했던 지식인 일요일 날 가장 매출이 높다라는 걸 갖다가 요걸 보시고서는 확신할 수가 있으신가요?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는 목요일 날보다 일요일 날 매출이 낮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 매출이 약간 높다라는 정도의 지식을 갖다가 습득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은 고전 논리학,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전 논리학에서는 모든 명제가 100% 참이 아니면은 100% 거짓이다. 이런 것들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면서 알게 되는 지식은 뭐냐면은 100% 참도 아니고 100% 거짓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진실성을 가지는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근대 논리학, 고전 논리학이 아닌 근대 논리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 가지고 이 명제가 얼마나 참인가, 얼마나 거짓인가 라는 걸 갖다가 정량화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 정량화를 해주는 수학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 수학이 뭐냐? 바로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뭘 가지고 공부하죠? 뭐 공을 섞은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카드를 섞은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카드가 나올 확률,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률론이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바로 논리학입니다. 지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식을 다루냐? 100% 참도 아니고 100% 거짓도 아닌 50%, 60%의 진실성을 가지는 그런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확률론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근대 논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론을 무슨 확률론이라고 부르냐면은 베이즈 확률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공부를 하셔야 될 수학의 분야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베이즈 확률론이 됩니다. 베이즈 확률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데이터로부터 명제의 참된 정도를 계산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멋있게 보이는 수식이 써 있는데 이 수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베이즈 규칙이라고 하는 베이즈 확률론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이 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베이즈 확률론을 갖다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뭐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얘는 A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명제의 진실성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건데 데이터는 여기에서 B입니다. B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한테 주어지면은 A라고 하는 명제의 진실성은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수식이 바로 요 베이즈 확률론에 들어가 있는 베이즈 규칙이라고 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확률론, 그 중에서도 베이즈 확률론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활용을 해야겠죠. 쓰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지식을 쓰냐? 지식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측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측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답하는 걸 갖다가 예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하겠죠. 아, 이거는 고양이에요. 자, 또 누가 물어봅니다. I am a boy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있어. 요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런 작업들을 갖다가 모두 예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측이란 건 뭐냐면은 질문을 받으면은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 수학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함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요. 여기는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숫자화 될 수 있는 입력 데이터가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고양이라는 말이 함수의 출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도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 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잘 대답하는 분들이 있고 잘 못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함수를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A라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B라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함수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함수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채점하는 함수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함수를 function, 이런 범함수는 영어로 function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function이나 functional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깊은 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좋은 함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최적화라는 학문이랑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미적분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미적분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좋은 함수를 찾아내는 수단이 바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이 없으면은 이 최적화라고 부르는 부분, 가장 좋은 함수를 찾는 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부 주제는 바로 최적화하고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수학 커리큘럼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선형대수, 두 번째가 확률론, 세 번째가 최적분하고 미적분인데 미적분이란 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화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두꺼운 책을 갖다가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적화를 위한 어떤 필요한 부분만 딱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이 지금 발표의 내용은 수학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꼭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실 수학은 그냥 손으로 푸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 수학을 푼 걸 가지고서는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기계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파이썬은 처음부터 수학을 프로그래밍으로 옮기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형대수라든가 함수 미적분이라든가 최적화라든가 확률론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그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이 파이썬에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식을 쓰잖아요. 그 수학식을 갖다가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옮기는데 번역의 수고가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수식을 거의 그대로 쓰면은 그게 파이썬 코드가 되는 경우조차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에서 제가 지금 1대1로 매칭을 시켰는데요.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numpy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를 공부를 하셔서 이 선형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랑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simpy라는 걸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되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선형대수나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에 집중하죠? 숫자를 갖다 풀어가지고서는 올바른 답을 내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 올바른 손으로 무언가를 풀어가지고 답을 내는 일은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셔가지고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푸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서는 기계가 대신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푸는데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는데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운전의 도구가 바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뭐 발로 걸어가지고 고객처 찾아가고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운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원리, 운전에 대한 원리는 수학 자체에 대한 공부지만은 그걸 갖다가 실무에서 쓸 때는 항상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파이썬을 갖다가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은 AI,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MIT 교수였던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AI의 대부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틀린 예측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신경망,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평을 하셨었어요. 1987년에 논문에서 책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신경망은 깊은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전에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게 나온 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 한 6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과정에 있을 때도 신경망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C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신경망을 갖다가 코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들었었냐면은 그때가 바로 요 당시였기 때문에 뭐라고 들었냐면은 신경망이란 게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 쓸모없다. 현실에서 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바람에. 그래서 신경망이란 게 한 20년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서는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냐? 프로그래밍의 계산 능력의 힘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구글에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룸입니다. 데이터 센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서는 인공신경망이 가졌던 능력을 갖다가 100%, 200%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는 죽은 학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인공신경망, 딥러닝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능력이란 거는 수학하고 전혀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실 때 항상 수학 자체로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프로그래밍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수학에서 어떤 분야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수학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냐?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도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를 공부할지 아는 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선형대수라든가 확률론이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최적화라든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느 과정이냐면은 고등학교까지 안 나오는 과정이고요. 대학교 과정, 학부 과정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학 교재를 갖다 여러분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수학에 대한 대학 과정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수학자분들이 수학자가 되려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학자가 쓴 책들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이면은 수학 전공에서 쓰는 그런 수학책들은 그런 수학책들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책을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수학을 위한 수학책은, 수학과 교재로 쓰이는 수학책은 너무 범위가 깊고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안 쓰는 부분까지를 너무 많이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의 교양적인 지식은 높아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리소스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학과에서 만든 교재는 사용하는 걸 갖다가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책을 공부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책에는 대부분 부록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수학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책을 공부를 하시되 나는 이걸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다 익힐 거야 라는 엄청나게 큰 포부를 가지시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수학이 쓰였구나 라는 그 수학 분야를 갖다가 캐치를 해가지고서는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갖다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그 목적 의식을 잊지 마시고 수학을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적절한 목표랑 범위를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가 좋냐라고 저한테 그냥 딱 찍어달라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 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거라고 찍기가 사실은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적어도 이 책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한 번은 보셔야 된다 라는 책을 갖다가 제가 3권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린 교수님의 에코노메트릭 어널리시스라는 겁니다. 요건 우리말로 말씀드리면은 계량 경제학이라는 건데요.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할 건데 왜 계량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이름은 학문의 이름은 물론 계량 경제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게 되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책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계량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로 선형외기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나 혹은 수학 책들과 달리 이런 계량 경제학 책에는 현실에서 금방 볼 수 있는 어떤 예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DP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데 요게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되는 걸 구해라. 우리 눈에 딱 이해가 되거든요. 요런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눈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로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량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갖다가 보시면 되고, 제가 특히 이 책을 갖다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중에 한 300~400페이지가 부록이에요. 그 부록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학이 아주 에센스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 부분만 도서관에서 뭐 복사를 하셔가지고서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숍이라는 분이 쓴 패턴 리커그니션 앤 머신러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 입문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이 책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은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은 오픈소스로 인터넷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PDF로 여러분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보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올해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한 거는 아직 조사를 못 해가지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한글로 된 책도 나와 있는데 번역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 꼭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머신러닝이 필요한 수학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챕터 1, 2 정도만 읽으시면은 아, 이런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피라는 분이 쓴 머신러닝 A Probabilistic Persp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오픈소스로 풀린 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된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책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백과사전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한 권 사놓고 꽂아놓고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를 찾아가지고서는 그 부분만 이렇게 읽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만 딱 관련된 어떤 책이 없냐라는 거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그닥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이 없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단연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제 계속 질문을 해오시는 그런 수학의 부분만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넘파이로 그런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가지고서는 선형돼서 공부하는 부분, 미적분, 최적화, 확률론, 그리고 뭐 엔트로피 등의 인포메이션 티오리 같은 이제 고급 확률론까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제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뭐 이런 책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시고, 예,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